자, 우리 그 324페이지 가보시면 총 수요 곡선이 있는데, 그 총 지출 곡선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 오른쪽에 325페이지 그래프 있잖아요. 그거 그래프를 중심으로 좀 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번. 얘 총 수요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ADAS 곡선을 헷갈려가지고 총 지출 곡선이라고도 해요. 뭐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총 수요 하면은 총 지출 하면 CIG, 예, 순수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총 지출 2라고 할게요. 총 지출은. 그리고 총 수요 하면 AD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하면 C, I, G, 그 다음에 수출 빼기 수입 하는데 그냥 순수출로 합시다. 예. 순수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래프를 우리 한번 볼게요. 이게 그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요, 소득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소비 함수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씁시다. A 플러스 B, Y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 Y가 있고 소비 함수는 여기가 절편이 A고 기울기는 이렇게 B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비 함수 이렇게 돼 있고, 투자 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독립 투자만 있다라고 할게요. I0라고 할게요. 그 여기다가 이제 뭐 기울기가 해서 소득이 붙으면 기울기가 있을 텐데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이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살짝 우리가 다시 식으로 좀 할 거예요. 자, 얘는 독립 투자니까 I0 해서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얘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투자는 일정하다라는 것을 암시해요. 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하면은 정부 지출도 일정하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얘가 Y가 되면 정부 지출도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하다 할게요. G0,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순수출, 얘도 그냥 일정하다고 할게요. 얘도 일정하다 합시다. 그래서 얘도 그냥 수평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C, I, G, 여기도 마저 할까요? 그러면 순수출 이게 NX0로 해서 일정하게 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걸 합치는 연습을 할게요. 지금 뭐냐면 이거를요, 국민소득 수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 소비밖에 없는데 C, I, G, 순수출 이렇게 합치게 되면, 이렇게 합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합칩니다. 합쳐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Y고요. 그럼 여기 수직축이 어떻게 돼? Y가 빵일 때는 여기 A, I0, G0, NX. 이거 되시죠? 이거 다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요. 요거 합친다고 합시다. 저기 나와 있는 소비 함수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다 그냥 씁시다. 이렇게 좀 씁시다. 자, 소비 함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A 플러스 BY 이렇게 돼 있고, 투자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I0 이렇게 돼 있고, 1차 함수인데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G0 이렇게 돼 있고, 순수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다시 한번 풀어낼게요. 소득이 중요한 거니까 소득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절편 역할을 해요. 그래서 A 플러스 I0 플러스 G0 플러스 순수출 더하기 BY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요게 수직축의 절편 역할을 하는 거야. 수직축의 절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B가 어떻게 됩니까? B가 기울기야, 기울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B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B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이쪽으로 봅시다. B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얘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B는 기울기인데
한계 소비 성향인데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B는 한계 소비 성향이니까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는 게 전제로 깔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걸 다 더하면 기울기는 B가 되고 얘가 절편이 돼요. 그래서 소득이 빵일 때는 여기 절편에 해당하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이걸 대문자 A라고 쓸게요. 그러면 대문자 A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기울기가 B죠. 기울기가 B 이렇게 돼서 우상향하는 이런 식의 C, I, G 순수출. 이걸 우리가 A2라고 할게요. 그냥 A2. 그러니까 얘는 Y는 맞는데 이게 P라는 정보, 물가가 들어와서 정보가 바뀌면 이걸 AD로 해서 우상향하게 되는 걸 그릴 텐데 여기는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냥 총 지출, 총 수요인데 Y 하나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전하게 어떤 형성되지 못한 그런 의미의 총수요래서 또 교과서에서 뭐 총지출 이렇게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야. C, I, G 순수출 이렇게 여기다만 쓸게요. C, I, G 순수출 이렇게요. 네, 이해되십니까? 살짝 봐주시죠. 자, 그럼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여러분, 만약에 정부 지출이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 지출이 증가되면 여기 보시면 이쪽에다 할게요. 정부 지출이 증가됐어. 그럼 얘가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쭉 올라갔어요. G1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른 것들은 다 변함없는데 기울기도 그냥 변함없는데 정부 지출만 올라가면 얘만 올라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은 얘만 올라가면 이거는 기울기는 변함없이 수직적 절편이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상방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것 좀 잘 보시죠. 내가 소득 수준이 여기 Y0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정부 지출 G가 상승하면 요거 총수요 곡선이라고 할까? 총지출이라고 쓸게요. 총지출 곡선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선은 잘 보셔야 될 제일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25페이지 위에 총 지출 곡선에서 X-IM, 이게 M이 화폐 수요랑 헷갈릴까봐 뭐 IM, 임포트해서 I를 넣기도 한 거예요. 그 수입이고요. X는 수출이에요. 그래서 X-M, 요걸 순수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얘가 수출 빼기 수입, 뭐 임포트해서 IM이라고 거기 썼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출 빼기 수입.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시는 것도 더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꾸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수출 빼기 수입. 이렇게요. 자, 그걸 합한 게 거기 보시면 Y0라는 소득 수준 안에서 쭉 합한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네, 다음에 거기 뭐 밑에 한번 보시면 총 공급 곡선은 이게 45도선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세요. 그 의미를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 좀 단순화시켜서 좀 볼 수도 있긴 한데 뭐 심플하게 볼게요. 이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Y가 있고 총 공급 곡선은 45도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총 공급 곡선. 그러니까 우리한테 의미 있는 거는 여기 수평축에 나와 있는 소득이 돼 있는 건데 만약에 소득이 이게 45도선이다 라고 하면은 100이면 요 길이가 똑같은 거야. 여기도 100이라는 뜻이고요. 여기가 200이면은 여기도 정확하게 200이다. 예, 약간 그런 걸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하면은요,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하는 게 그냥 살짝만 봐두세요. 괜히 확장될까봐 그런데, 만약에 정부 부분이 없고요, 해외 부분도 없는 그냥 민간의 가계와 기업만 존재하는 아주 좁은 경제라고 할게요. 자, 가계와 기업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존재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총 공급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총 공급과 약간 느낌의 총수요는 총수요 여기선 총 지출이라고도 할게요. 총 지출
네,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총 수요를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이렇게 돼 있고요. 요거 CI, G랑 순수출 뺀 거에 해외 부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정부와 해외를 배제한 거예요. 정부와 해외 부분이 없어. 이렇게 할게요. 없어. 이렇게. 그런 경우에 CI 이렇게 있고요. 총 공급은 C와 S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아니 CS, CI 이거 좀 암기해 두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양쪽에 이 C를 제거해 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S가 뭡니까? 라고 하면 S가 저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어떤 자금에 대해서 저축을 하게 되면 이게 자금의 공급이에요. 자금에 대한 공급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 자금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I 있잖아요. I 이게 약간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자금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수요야. 아니 소비는 왜 양쪽에 들어갔습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한 것도 있고 내가 만약에 소비를 하면 그게 딴 사람한테는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급을 하면 딴 사람이 수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거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더 심플하게 바꿔버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뭐 S와 I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저축과 투자가 거시경제 전체 균형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요걸 가지고 조금 살짝 해볼게요. 요게 이제 제일 심플한 모델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여기다 덕지 하나씩 붙는 거야. 정부가 들어가서 정부 지출, 뭐 조세, 뭐 수출, 수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저축에 대한 함수를 한번 살짝 한번 볼까요? S가 저축인데요. 저축은 우리가 이제 케인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저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내가 소득 얼마 벌었는가? 그 다음 소비를 막 했잖아요. 남은 게 저축이야. 그래서 Y라는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야, 소비는 어떤데? 자, 소비는 저걸로 합시다. 우리 A 플러스 BY라고 할게요. 자, 여기 다시 소비는 A 플러스 BY라고 합시다. 이렇게 가정일 합시다. A가 기초 소비고 B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자, 그러면 자, 저축함수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Y 빼기 C는 A 플러스 BY예요. 이거 뭐 연산이니까 살짝 한번 봐보세요. 연산 연습이에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빼기로 정리해 주면은 Y 빼기 그냥 눈으로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B네요. 그럼 더하기 1 마이너스 B Y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저축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저축함수 살짝 그려봅시다. Y가 있고요. 저축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소득이 내가 없어.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으면 그래도 우린 소비해야 되잖아. 그 소비할 돈이 어디서 나와요? 아, 그쵸. 마이너스 저축인 거야. 이게 절편이에요. 이게 수직축 절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돈을 받던 마이너스 통장을 뚫던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소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여기가 빵이죠. 그러면 저축은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절편이 되고요. 그 다음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바로 1-B가 뭐였죠? MPC였죠? 이게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건데 B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그래서 1-한계 소비 성향 이게 만약에 0.8이면 이게 만약에 100 플러스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했던 거 그대로 쓰면 A가 100이고 100 플러스 0.8 Y다. 그러면 이 소비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0 플러스 요거 0.8이니까 1-0.8이면 0.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저축 곡선이 이렇게 되고 얘는 기울기가 0, 이렇게 합칠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합시다. 1-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0.2 이게 바로 저축 함수 이렇게 됩니다. 뭐 할만한가요? 어떻게 보면 소비 함수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축 함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를 뺀 나머지를
저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살짝 한번 요걸 가지고 기반을 잡아가지고 한번 볼게요. 우선 첫 번째.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요. 자, 이제 준비가 됐어요. 자, 따라서. 이쪽이 이제 총 공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총 수요라고 했잖아요. 먼저 총 수요를 한번 볼게요. 총 수요다라고 하면. 자, 얘는 C 더하기 I예요. C 더하기 I가 되는데, C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A 플러스 BY가 되고요. I는요, I0가 됩니다. 이해돼 있죠? 그냥 연산해서 쓴 거야.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B고 절편이 A 플러스 I예요. 자, 그러면 얘가 소득이고, 여기 보시면 절편이 A 플러스 I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 수요 C 플러스 I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수요예요, 수요. 소비 지출 수요, 투자 지출 수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달라고 한 거예요. 뒤에 수요자까지 붙여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총 공급을 한번 볼까요? 총 공급. 총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요거는 C 플러스 S가 총 공급이야. C 플러스 S 이렇게 돼요. 그럼 되게 웃긴 게 C가 어떻게 된다고요? C가 A 플러스 BY예요. A 플러스 BY고, 자, S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축이라는 S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걸 넘기면 사실 Y가 되는 건데, 요거야, 요거. 그래서 얘 저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Y 이렇게 돼요. 좀 웃기지. 그래서 잘 보시면, A가 지워지고 B도 마이너스 B에서 지워져서 그냥 Y인데 Y 앞에는 1 이렇게만 남게 돼요.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아주 심플한 모형에서 CS가 총 공급이 되는 건데 이게 1이잖아.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그게 45도 선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 45도 선 나와 있는데 이게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야. 총 공급 곡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다시 와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총 수요고요. 총 공급은 이렇게 해서 45도 선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래서 CS가 이렇게 같을 때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 얘가 총 공급, 얘가 총 수요인데 이 두 개가 같을 때 균형 국민 소득이 달성되는데 여기서 균형 국민 소득이 이렇게 달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만약에 투자가 증가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투자가 증가된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균형 국민 소득인데 여기 상황에서 저기는 이제 좀 더 확장된 모형이에요. 정부도 들어가 있고 해외 부분도 있는데 우선 심플하게 보시고 아 그렇구나 한 다음에 저걸 확장해서 머릿속에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자, 만약에 민간에 투자가 증가했다 합시다. 갑자기 기업이 투자가 증가시 이게 I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증가시.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왼쪽에 정부 지출 올라간 것처럼 갑자기 소득과 상관없는 투자가 증가해버리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CIE 곡선이 상방 이동이에요. 여기는 I가 없잖아.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요. 녹색깔의 CS는. 근데 여기 보시면 I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면 얘가 상방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이해되세요? 그럼 균형 국민 소득은 어떻게 돼? 여기에서 제로점이라 할게요. 여기 1로 이렇게 상방으로 이렇게 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쪽은 관심 없어요. 사실은 이쪽은 관심 없고 요것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Y가 느냐 주냐 이것만 관심이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거니까 이제 이자율을 놔서 ISLM 만들고 P로 나가지고 총수요 총공급 그게 이제 진정한 완결된 모델인데 지금은 이게 케인즈의 45도 선 해가지고 이게 크로스 됐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다이어그램이라 그래요. 이제 교수님에 따라서는 이걸 그래서 번역을 그냥 크로스, 십자가가 떠올랐는지 교회 다니시는지 그래서 십자가 모형이라고 번역을 하시는데 이렇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그래서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요. 이렇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얘가 증가하게 되면 이 총수요 곡선이 총지출 곡선이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상방으로 이동해서 국민소득은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를 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시경제 관련해서 기본적인 문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y는 CIG 값을 줘가지고 균형국민소득 구하세요. 그 다음 투자가 100에서 뭐 200으로 증가할 때 아니면 정부 지출이 증가할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할게요? 식으로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CIG에다 집어넣게 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식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요 정도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갈게요. 이쪽으로 쫙 와서 이게 총 공급 곡선이고요. 요건 지웁시다. 살짝 지웁시다. 쫙 지우고요. 여기까지만. 여기요. 지워도 되죠? 지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총수요 곡선을 여기다가 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총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A2라고만 쓸게요.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CIG 순수출 이렇게 구성돼. 그러니까 얘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CIG 순수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얘가 올라가요.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균형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한다라는 거.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C가 증가하거나 G가 증가하거나 순수출이 증가하거나 소비가 증가해도 얘가 올라가요. 요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소비가 증가하면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 총 공급 곡선 여기도 소비가 증가하면 이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올라가. 왜요? 소비가 증가하면 여기 보시면 소비가 증가한 만큼 저축이 떨어져서 얘는 변함이 없어요. 이건 생각해 보셔도 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셔도 돼요. 아무튼 C가 증가하거나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증가하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총 지출 곡선, 이 곡선이 상방 이동한다. 그게 먼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아셨죠? 우선 그 정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324페이지에 표로 나타낸 거랑 326페이지 가보시면 총 공급 곡선은 그 45도로 우상향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 박스 실질 GDP가 총 지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가에 대한 총 공급과 총 수요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뭐 국민소득 균형선 이렇게도 집어넣고요. 요거를 총 지출선 이렇게도 넣는데 그냥 우리는 뭐 그 언어 표현보다 그냥 CIG 뭐 이게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총 수요,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총 공급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밑에서 오른쪽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와 총공급이 다를 때 이게 수요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잠깐 여기 볼게요. 그 미시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가격이 있고 여기가 X제 뭐 소비량이 있으면 이거는 이제 우하향하고 이게 뭐 우상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P가 오르락 내리락 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뭐라 그랬어요? 얘가 조정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밑에서 쭉 보시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더 크니까 아이고 이게 생산량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늘려야겠다 해서 거래량이 점점점 해서 여기가 이제 균형점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요게 Q가 조정되는 게 요거 Q를 다 합한 게 Y잖아요. 요거 조정되는 거랑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물가라는 뭐 이런 변수가 가격 변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가 조정되는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따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림이 여기 P가 없으니까 이 그림 좀 일그러지긴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봤던 수요 공급 그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저분해서 다시 그릴게요.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326페이지의 밑에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왼쪽은 이제 그거를 숫자표로 보여준 것이고요. 자, 우린 그래프로만 살짝 볼게요. 국민소득 Y인데 밑에 326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게 총 공급이라니까요. 총 공급. 총 공급이고 이게 총 생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생산된 거니까 공급된 거예요. 자, 이거는 총 수요예요. 기울기가 45도보단 작죠. 왜냐면
얘는 45도 선이 기울기 1 되는데 얘는 한계 소비 성향에 의해서 영향받기 때문에 1보단 작아요. 얘는 총 수요 아니면 총 지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밑에 7,200이라 할까요? 국민소득이 7,200이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되나 보세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총 수요잖아. 이만큼밖에 저 주문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생산 공급한 사람들은 공급량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공급돼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살려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생산 공급이 이렇게 많이 돼버렸으니까 이만큼 재고가 남아 도는 거야. 재고가 0보다 커. 그럼 기업들은 뭐야? 아니 지금 창고에 재고가 자꾸 플러스로 남아 있는데 자동차라든가 스마트폰을 계속 생산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을 줄여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이게 수량이라고 보시면 돼. Y가 이거 Q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득이 점차 줄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황 볼게요. 거기 얼마예요? 거기 보시면은 4,800이네요. 그래서 여기 4,800이 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만들어 놓은 총 공급, 총 재고, 총 생산은 여기서부터 이만큼만 내가 해놨는데 사겠다는 사람, 수요라는 게 역시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사람들이 사겠다는 주문이 밀려드는 거야. 이 재고가 마이너스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요만큼의 재고가 마이너스입니다. 빨리빨리 더 생산해야지. 그래서 주문량이 많게 되면 그래서 막 강의를 더 개설하는 것처럼 생산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다가 언제 균형이 됩니까? 하면 거기로 보면 6,000 이렇게 되면은요. 요때는 총 공급과 총 수요가 일치해서 그때가 균형.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균형 국민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풀거나 나중에 할 때는 그냥 총 공급 45도, 총 수요 이렇게 해가지고 Y는 CIG 해가지고 그냥 균형 국민 소득 구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풀게 돼요. 살짝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뭐 문제까지 풀 건 아니고요. 간단한 예시를 들어봅시다. 자, 문제가 이렇게 제공돼요. 자, 소비는 아까 한 것처럼 100 플러스 0.8 Y입니다. 이렇게. 투자는 100입니다. 정부 지출은 50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순수출은 우리나라가 적자에서 마이너스 50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 있을 때 균형 국민 소득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그 우리가 이제 총 공급이라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Y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이쪽에도 보면 CS는 그냥 Y랑 똑같아져요. Y. 그래서 Y라고 그냥 써도 돼요. 이게 총 공급이고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야, 이게 지금 생산을 못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주문이 없으니까 이게 공급할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나 뭐 일하고 싶고 생산 공급하고 싶은데 이미 해놨는데 주문이 없어서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니까 수요가 중요하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총수요는 C, I, G, 순수출 요식 한 줄만 외우면 돼요. C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플러스 0.8 Y 균형이선 같기 때문에 Y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투자는 10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정부 지출은 50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순수출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마이너스 50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를 해보면 얘와 얘는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Y가 있으니까 여기 0.8Y가 1이 넘어가요. 그럼 눈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게요. 1 마이너스 0.8 Y 이렇게 되고 이쪽에 남는 거는 200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Y 값은 0.2 이렇게 되니까 Y는 0.2분의 200 해가지고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균형국민소득 구하는 식이에요. 이 계산 문제에서 거시에서 나오는 거는 몇 개 없는데 요걸 비롯한 승수 효과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 몇 개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알아야지 나중에 할 때 이렇게 해서 Y는 CIG 해가지고 이권에서 풀면 이게 되죠? 그 다음 승수까지 설명드리면 그렇지 하는데 요 얘기가 좀 밑에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식 때는 이것까지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풀이는 그때 그냥 기계적으로 할 거지만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그냥 그렇게 푸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근데 이제 요런 얘기들은 뭐 객관식 때는 할 수 없어. 지금 하고 문제는 풀 시간이 없으니까 우선 넘어가고 이건 나중에 하고 뭐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한번 봐보시면 327페이지로 가볼게요. 여기다 뭐 식을 넣기는 그래가지고 그냥 왼쪽에 표로 설명을 했는데 327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요. 결론적으로 균형국민소득을 나타내는 실질 생산량은 총지출과 총지출이 총수요예요. 총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는데 소득의 변함에 따라 소득이 이거잖아요. 소득의 변함에 따라 이제 지출이 막 이렇게 조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는 정해져 있고 그래서 소득의 변함에 따라 요거 두 개가 같아지는 수준에 딱 맞췄을 때 그때가 균형이다 해가지고요. 그것을 소득 지출 모형 또는 45도 크로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거시경제로 가면 지금은 총지출, 총수요 했는데 수직축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관심 있는 인포메이션은 여기 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고 요거 하나만 그냥 왔다 갔다 해서 국민소득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거기 보시면 케인즈의 아주 단순 모형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차차 얘기할 모형은 이거예요. 참고 한번 보시면 모형을 좀 더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금 살펴본 거는 여기 수직축에 아무 변수가 없고 y만 있고요. 45도 선에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45도 선이 있고 CIG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변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는 아주 단순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ISLM 모형을 객관식 때 좀 볼 거예요. 여기서는 하진 않을 건데 수직축에다 이자율이 들어오게 돼요. 이자율이 들어와서 이게 이제 IS가 되고요. 요게 LM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요거 Y랑 이자율 두 개가 생겨요. 얘보다는 더 발전된 거 보이시죠? 우리 인간도 태아일 때는 뭐 두리뭉실 하다가 이제 손발이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러는 거랑 비슷해요. 좀 더 진화된 모형이고. 근데 얘도, 케인즈 모형 측각에서는 수요만 반영한 모델인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하게 되려면 이제 공급 측면까지 고려한 여기 P 해가지고 얘가 이제 진짜 완벽하게 정리가 된 AS/AD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하는 게 사실은 이게 최종 결론 모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가 수준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Y라는 정보에 대해서 끄집어낸 얘가 우리가 살펴보는 최종의 진짜 완벽한 완결된 현생 인류라고 하면 모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요 왼쪽에 나와 있는 ISLM 모형도 이제 덜 진화된 거야.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크롱 이런 정도고요. 얘는 뭐야? 이게 완전 오스트랄로라고 해야 되나? 피타쿠스 같이 오스트랄로 모형이에요. 약간 원시인 비슷한, 우랑우탄 비슷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가면서 점차 진화되고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원론에서는 이것만 봐도 되지만 이 거시경제학의 그 아이디어를 좀 뭔가 이렇게 좀 처음 시작부터 케인즈가 어떻게 뭘 생각했는가, 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되지? 이전의 학자들은 뭐 공급이 중요하고 뭐 이렇게 다르게 봤는데 이렇게 수요 측면을 가지고 공급은 의미가 오히려 없는 거예요. 수요 측면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수요가 증가하면 국민소득 증가하고 수요가 줄면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그 모델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이렇게 단순 모형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사실 본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만 살짝 보세요. 그 다음에 327페이지는 아니 근데 이게 수요에 대해서 보긴 했지만 이게 완벽한 건 아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앞으로 갈게 이게 이제 좀 완벽한 모형인데 요 총수요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한번 더 얘기를 좀 해보자. 요 총수요는 똑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C, I, G, 순수출 이렇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그냥 물가라는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요 이해가 들어왔다니까 물가가 변함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니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줄 봅시다. 요거를 살짝 도출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출하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봐야 돼. P에 따라서 얘가 변한다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하락했을 때 쭉 해가지고요.
y가 증가한다라는 거를 끄집어내야지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살짝만 보세요. 근데 뭐 그 제목은 살짝 몇 개는 보셔야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암기하세요 해서 따로 해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총수요 곡선은 다른 조건이 다 일정해. 딴 건 변하지 않는데 물가 수준이 변할 때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총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박스를 보세요. 거기 물가가 상승하는 걸로 했는데 우리 하락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하락하는 걸로 했으니까. 자, 물가가 하락하면 거기 옆에 보시면 구매력이 증가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매력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 와, 나 부자 됐네. 똑같은 돈을 가지고 물가가 싸지니까 더 많은 물건을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죠. 소비가 C가 증가해요. C가 증가하게 되면 소비 함수가 상방 이동해요. 여기 보시면 얘가 총수요 곡선이 얘가 상방 이동한다니까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돼가지고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해요. 아, 그래가지고 앞서서는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썼는데 물가까지 끄집어내서 완결된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가가 떨어지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아니면 우리가 그냥 미시 생각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서 그런데 가격이 싸지면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이렇게 소비량 생산량이 증가하는 그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하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급곡선은 뭐 다음 시간에 볼 건데 우상향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 여기까지만 잘 봐주세요. 자, 다음에 승수효과 볼게요. 승수효과가 사실 중요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승수효과 정도만 잘 보셔도 돼요. 자, 우선 3번 승수효과 한번 볼게요. 승수효과. 우리 아까 잠깐 승수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농사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이걸 합격을 통해서 인생에 뭐가 확 변할 수 있는 디딤돌이랄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점프하는 이걸 디딤돌이라고 뭐라고 해요? 이게 널뛰기가 아니라 뭐 그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뜀틀 같은 거 할 때 탁 발구르는 거 뭐라고 그러죠? 몰라요. 그런 표현, 시험 주관식 쓸 때, 뭐라고 부르지? 뭐, 아무튼 이게 아무튼 그런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 이 승수가 멀티플라이어라고 얘기합니다.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비 효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자, 거기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 탄력성 그거랑 비슷해요. 승수에 대한 개념 볼까요? 승수 개념. 자, 밑에 첫 번째 줄 보세요. 자,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가해졌을 때 그 힘이 도미노처럼, 글쎄 도미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탄력성 있는 그런 것처럼 뭐 계속 나비 효과처럼 몇 배의 파급 효과를 내서 결국 처음에 그 충격 가해진 것보다 몇 배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그 몇 배 곱해지는 수를 우리가 승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래서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그 위에 그림은 이제 요거예요. 요거를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그냥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 하락하는 걸로 이게 물가 하락하는 걸로 하면 반대로 보시면 되겠죠. 소비 함수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해서 뭐 우하향하는 총수요 곡선을 도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아무튼 몇 배 이상의 곱해지는 수를 우리가 승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2번 승수의 원리.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자, 밑에 첫 번째 줄에 뭐 옛날에 펌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펌프 효과라고 그럽니다. 오른쪽에 그래서 펌프를 그냥 그려놨어요. 메마른 물에 펌프가 있으면 그 바구니에다가 펌프질을 해보신 분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물이 고갈되면 거기다 물을 좀 몇 바가지 부어야 되고 한 3바가지 넣으면서 이렇게 펌프질하면 물이 또 콸콸콸 이렇게 몇 배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지. 농사 시험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 1년, 2년 이상을 투자해야지. 그럼 앞으로 20년 이상을 뭐 그걸로 먹고 산다 그러면 한 10배 이상의 효과를 걷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걸 이제 펌프 효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뭐 그거야. 거기 보니까 펌프를 물을 3바가지 넣었는데
그 바구니 그거 뭐 바가지 거기 나와 있는 그걸 보면 한 30개 맞나요? 아무튼 뭐 그걸 일부러 정확히 그렸는데 그 10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그 10배를 승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거 관련된 게 사실 어디 보시냐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 330페이지 나와 있는데 그 메커니즘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식을 잘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 여기가 y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쪽이 공급이고요. 균형일 때는 이제 y랑 똑같아지는 게 이쪽에 총수요를 넣을 거예요. c가 이제 소득의 함수예요. 그리고 i, g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얼마냐라고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라고 할게요. 이해되세요? 이게 뜻이 뭐야? 한계 소비 0.8이라 하면 이게 다시요. 마지널 한계 소비 프로펜시티 컨섬션 이렇게 해서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오늘 한 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한계 소비 성향입니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이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100 증가하면 소비는 100에 20은 저축하고 80을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를 소비한다는 거야. 자, 그럼 살짝 봅시다. 자, 만약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 100 이렇게 증가시켰다 합시다. 그럼 이게 균형식이거든요. 그럼 이게 부등호가 이쪽이 커져요. 그럼 뭔가 이 꼴이 돼야 되잖아. 이쪽 부분이 내려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로 그냥 올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총 지출 총 수요에서 보면 이게 올라가면 국민소득은 증가해요. 이 꼴이 되기 위해서 얘가 100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이 꼴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아이고, 그러니까 100 증가하니까 이쪽이 무게 올리면 여기도 올려야지 균형이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면은 사실 뭐 별로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게 소득이 100 증가하면요, 얘가 여기에 영향 미친다니까? 소득이 100 증가하면 거기에 80%인 소비가 80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럼 부등호가 다시 이쪽에 올라가요. 여기는 180 증가하는 거니까 왼쪽이 100 하면 부등호가 이쪽이 커지니까 이 꼴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꼴이 되려면 얘가 다시 80 이렇게 증가해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80 증가하게 되면 소득 80에 0.8에 해당하는 80%가 소비가 또 증가해. 연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걸 탕 충격 주면 탕탕탕탕탕탕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추가적으로 64 이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가 64 이렇게 증가.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80%인 또 이렇게 돼서 얼마 이렇게 64에 0.8 곱하면 되겠죠? 얘가 얼마 되다가 180, 64 되다가 점차 그 효과가 나중에 빵 해서 멈추게 되면 얘도 빵 해서 멈추게 되면 그 효과가 끝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 이렇게 증가시켰거든요. 얘가 정부 지출이 이전보다 100으로 추가적으로 증가했는데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하면 이거요.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그래서 이게 정부 지출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이걸 다 더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500 증가했다고 할게요. 이게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하면 500 되거든요. 100, 0.8 뭐 계속 곱해서 우선은 그건 넘어가시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켰는데 국민소득이 500 증가해서 5배의 효과를 보게 되잖아요. 이 5배의 효과를 보게 된 거, 이 곱하기 5 되는 거, 이걸 바로 우리는 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탄력성과 비슷해. 가격이 변했을 때, 뭐 소득 탄력성,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량이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화하니 그거랑 같은 맥락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승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게 밑에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100 증가시키니까 1단계에서 y가 100 증가하고 거기에 0.8만큼 돼서 80 증가해서 80 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가 다 더해서 50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른쪽에 가보시면 그래서 공식 그냥 암기하세요. 승수는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이게 가장 기본적인 승수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1 0.8분의 1 해서 5배 5의 승수 효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봐볼게요. 여러분. 자, 만약에 이거 상상해 보세요. 상상. 한계 소비 성향이 0.9면 어떻게 될까요?
0.9면 이 사람은 소득이 증가하면은 거기에 90%가 소비 증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면 90%는 소비하고 저축은 10%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럼 정부가 정부지출 100 증가시키면 여기 100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얘 소비가 얼마 증가하는 거예요? 90. 그럼 얘가 100 한 다음에 90 이렇게 되고요. 190 되죠. 그 다음 90에 또 90인 81 되고 81 되고 이거보다 더 커지네. 그래서 뚜르륵 해서 언젠간 0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은 승수는 여기 보시면 100, 80, 64 더하는 것보다 100, 90, 81 더하는 게 훨씬 커져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1-0.9분의 1 해서 10배 효과가 되는구나. 그래서 정부 지출을 100 증가시키면 국민소득은 1000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셨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승수는 1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승수는 10.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승수는 5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어떻게 될까요?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그럼 정부가 정부지출 100 증가시켰거든요. 그럼 여기서 100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요. 근데 소득이 증가했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여기서 끝! 그냥 끝난 거야. 소비가 그냥 없는 거야. 다 저축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승수는 뭐야? 100 증가시켰는데 효과가 100. 딱 1배, 1배 효과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승수가 1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빵이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빵이니까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은 다음 시간에 제가 그림 가지고 좀 더 말씀드릴 텐데, 요 원리 있잖아요. 요 원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탄력성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이해가 되면 우리가 이제 내일은 그래프 가지고 이제 보는 연습하려고 제가 그래프, 책에는 없는데 좀 그래프 가지고 좀 할 거고, 우리 계산 문제로 나오거든요. 승수 계산에서 공식을 암기하면 되는데, 우리가 살짝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간단하게 보면서 다각도로, 그러니까 그래프, 간단 수식, 직관적인 거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각도로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고르세요 하면은 요 승수 원리 하나 정도,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ISLM은 좀 어려워서 기본 강의 때는 좀 빼려고요. 대신 객관식 때는 이런 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 시간을 조금 할애해서 한 2시간 정도에서 ISLM을 그때 할 겁니다. 아셨죠?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까? 아니요. 옛날에는 안 나오는데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그래도 올라가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학 시험 중에서 가장 손쉽게 나오는 ISLM인데 이런 원리를 좀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 메커니즘 있잖아. 탕 주니까 탕 이렇게 가는, 그걸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케인즈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제 케인즈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에 실학자 중에 누군가요? 박재관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안 쓰면 진짜 그게 용불용설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 의미가 없어지거든.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려고 창 충격을 주면 사람들이 소비를 막 해야 돼. 그래서 정부가 돈 쓰세요 해서 복지거든 어떻게 돈을 줬는데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걸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돌고 돌아야 되거든. 우리가 운동을 해서 막 에너지를 쏟아부어야지 이게 피가 자꾸 돌고 이래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막 동맥경화 같이 피가 안 돌면 이게 오히려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케인즈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커져야지 우리가 승수 효과가 커지니까 소비가 뭐라고 한다? 소비가 미덕이고요. 사람들이 막 저축이 좋다는데 저축은 오히려 경제를 악화시키는 저축이 악덕이다,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더 나가서는 절약의 역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절약을 하면은 경제가 안 좋고 불안할 때는 저축 절약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 아닙니까? 근데 모든 국민이 다 저축 절약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 경제가 진짜 안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전에 경제 처음 시작할 때 구성에 우리 한 것처럼 불이야 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출구로 막 달려가게 되면 사실은 그게 개인적인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건데 출구가 좁잖아. 근데 모두 다 거기 가다 보면 병목 현상 때문에 입구가 막혀가지고 으악 넘어지고 해서 오히려 질식해서 더 많은 사람이 사고 나는 거랑 비슷하게. 그러니까 국가 경제가 좀 이렇게 이럴 때는 또 펑펑펑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누가 써? 다들 안 쓰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크게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건데 너무 미시적으로 보게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승수효과의 정책적인 의미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펑펑펑 소비를 해야지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내가 소비를 하면 누군가의 소득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그게 이제 뭐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 뭐 그냥 한번 살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자세한 얘기는 내일 좀 더 하도록 할게요. 내일 어떤 걸 할 거냐면 요 승수효과에 대한 그래프 얘기랑 요걸 간단하게 식을 이용해서 우리 이거 봤잖아요. 요 식 봤는데 요 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살짝 한번 볼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객관식 들어갔을 때 연착륙을 할 수 있어서 거기까지 좀 하고요. 그다음 총공급 곡선은 그냥 우리가 뭐 미시에서 얘기하는 생산 공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총공급 총수요 이꼴되는 그 335페이지 뭐 나와 있는데 그게 그냥 수요 공급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장시켜서 나타내는 게 다음 챕터에 나오는 실업과 인플레이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작할 때 처음 1시간 정도는 조금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 할 때는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이해하세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면은 그냥 뭐 부담되면 넘어가도 돼요. 이게 노경까지 쓸 거면 제가 더 많이 할 텐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시험 문제도 한 문제 정도만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그냥 저기 나와 있는 1-MPC분의 1 한계 소비 성향분의 1 그거 있잖아요. 그 공식만 암기해도 거의 많이 풀리긴 해요. 그래서 뭐 객관식만 쓴다라고 하면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요 메커니즘 그래프 보는 연습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